차가운 바닷바람이 강지훈의 흐트러짐 없는 머리카락을 가볍게 스쳤다.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 율성그룹을 이끄는 그의 얼굴은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에도 불구하고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는 지금 개인 요트를 타고 작은 섬, 제도, 지다오로 향하는 중이었다. 표면적인 이유는 섬에 위치한 작은 리조트의 인수합병 최종 실사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다른 무언가가 파도처럼 일렁이고 있었다. 5년 전 한서연. 어떤 설명도 마지막 인사도 없이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그녀의 이름이 그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인생에서 유일하게 제어할 수 없었던 존재이자 가장 깊은 상처였다.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보고서를 내밀었다. 회장님, 제도 리조트 측 대표가 선착장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계약 조건은 우리에게 매우 유리하게 조정되었습니다. 지우는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사업적인 계산과 전략으로 가득 차 있는 듯 보였지만 사실 그의 시선은 수평선 넘어 어딘가를 향하고 있었다. 그곳에는 그녀와의 마지막 기억이 있었다. 함께 이 바다를 본 적은 없었지만 그녀는 언젠가 작은 섬에서 조용히 살고 싶다는 말을 했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말이라 여겼던 그 한마디가 왜 지금 이 순간 떠오르는 것인지 지훈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제도는 서울의 번잡함과는 거리가 먼 평화롭고 고즈넉한 곳이었다. 선착장에 내리자 짭조름한 바다 내음과 흙냄새가 섞여 코끝을 찔렀다. 리조트 대표와의 짧은 만남과 실사를 마친 후 지훈은 예정에 없던 휴식을 요청했다. 그는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하기 위해 수행원들을 물리치고 홀로 해변을 따라 걷기 시작했다. 하얀 모래사장과 부서지는 파도 소리가 그의 날카로운 신경을 잠시나마 무디게 만들었다. 그는 성공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고 원하는 모든 것을 손에 넣었다. 하지만 텅 빈 가슴 한구석은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았다. 그 공허함의 이름이 한서연이라는 것을 그는 애써 외면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해변 근처 작은 분교 운동장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무심코 그쪽으로 시선을 돌린 지훈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다. 수많은 아이들 사이에서 유독 한 아이가 그의 시선을 강력하게 잡아 끌었다. 모래성을 쌓는데 열중하고 있는 작은 아이. 검은 머리카락, 무언가에 집중할 때 살짝 찌푸리는 미간, 그리고 다부진 인매까지. 그것은 마치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모습이었다.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우연일 거라고, 세상에는 닮은 사람이 많다고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아이는 고개를 들어 주스를 마시려던 순간 지훈과 눈이 마주쳤다. 맑고 커다란 눈동자. 그 순수한 시선이 지훈의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다. 아이의 눈은 서연을 꼭 닮아 있었다. 지훈의 차가운 이성의 벽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 속에서 그는 숨 쉬는 것조차 잊었다. 5년이라는 시간, 사라진 여자, 그리고 자신의 어린 시절을 그대로 복제한 듯한 아이.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강제로 맞춰지기 시작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저 아이의 존재만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를 덮쳐왔다. 한은우, 이리 와서 간식 먹어야지. 한 교사가 아이를 부르는 소리에 지훈은 정신을 차렸다. 한은우, 그 이름이 그의 귓가의 대모처럼 박혔다. 아이는 뒤를 돌아보며 해맑게 웃더니 교색에 달려갔다. 지훈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아이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다. 손이 차갑게 식고 턱이 저절로 굳어졌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냉정함을 잃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김 비서,
지금 당장 저 아이에 대해 알아봐. 이름은 한은우. 그리고 저 아이의 어머니에 대해서도 모든 걸 알아내. 리조트 인수 따위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의 세계를 지탱하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이제껏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강렬한 예감에 휩싸였다. 아이를 본 순간 그는 깨닫기 시작했다. 그녀가 떠난 진짜 이유, 자신이 지난 5년간 외면해왔던 진실의 거대한 조각이 바로 저 아이의 존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그의 심장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다. 그것은 분노인지 후회인지 아니면 뒤늦은 깨달음의 고통인지 알 수 없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의 인생이 다시 한번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그날 밤 지훈은 제도의 리조트 최고층 스위트룸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창밖으로는 평화로운 밤바다가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내면은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낮에 보았던 아이 한은우의 얼굴이 눈을 감아도 선명하게 떠올랐다. 자신의 어릴 적 모습과 서연의 눈을 동시에 가진 아이. 부정하려 할수록 확신은 더욱 커져만 갔다. 만약 저 아이가 정말 자신의 아이라면 서연은 왜 말없이 떠나야만 했을까? 왜 모든 것을 혼자 짊어지고 이런 외딴 섬에 숨어 살아야만 했을까? 수많은 질문이 그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그는 지난 5년간 서연을 원망했다. 자신을 배신하고 아무런 설명 없이 떠나버린 그녀를 이기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녀가 남긴 상처를 성공에 대한 집착으로 덮어왔다. 하지만 오늘 그는 자신의 생각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가능성과 마주했다. 그녀가 떠난 것이 아니라 떠나야만 했던 것은 아닐까? 자신을 혹은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그런 생각에 미치자 가슴을 짓누르는 죄책감과 고통이 숨을 막히게 했다. 그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함께 웃고 있는 자신과 서연의 모습. 사진 속 그녀의 미소는 이제 칼날이 되어 그의 심장을 후벼 파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김비서로부터 첫 보고가 들어왔다. 한은우 만 4세, 모친은 한서연, 5년 전 서울에서 이곳으로 이주했으며 현재 작은 공방을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외부와의 교류가 거의 없고 매우 조용히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보고 내용은 건조했지만 지훈에게는 그 어떤 계약서보다 무거운 의미로 다가왔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한서연, 그녀가 이곳에 있었다. 자신의 아이와 함께. 그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진실을 마주해야 했다. 어떤 고통이 따르더라도 이번에는 절대로 그녀를 놓칠 수 없었다.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어제의 혼란스러운 모습이 아니었다. 차갑고 날카로우며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5년 만에 그녀를 만나러 갈 준비를 했다. 이번 만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측할 수 없었다. 어쩌면 더 큰 상처와 절망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피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아이의 얼굴을 본 순간 그의 인생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을 수 없었다. 그는 그녀가 떠난 이유를 알아야만 했고, 만약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이번에는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낼 생각이었다. 김비서가 준비한 채 오르며 지훈은 낮은 목소리로 목적지를 말했다. 한서연 씨가 운영한다는 공방으로. 차가 조용히 리조트를 빠져나와 섬의 작은 마을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평화로운 풍경들이 낯설게만 느껴졌다. 그는 곧 다가올 폭풍의 중심을 향해 가고 있었다. 5년간 멈춰있던 그들의 시간이 이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그가 어제 처음으로 마주한 자신의 모든 것을 흔들어버린 작은 아이가 있었다. 그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수많은 인수합병과 기업 간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율성그룹의 총수 강지훈. 하지만 지금 그는 그 어떤 협상보다 더 떨리고 어려운 싸움을 앞두고 있었다. 그것은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고 상처받은 사랑을 마주하며 아버지라는 낯선 이름을 받아들여야 하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다. 그의 차가 마침내 작은 목조 간판이 걸린 공방 앞에 멈춰 섰다. 바다의 기억, 간판에 새겨진 이름이 마치 그들의 운명처럼 느껴졌다. 공방 문에 달린 작은 종이 맑은 소리를 내며 강지훈의 등장을 알렸다. 나무와 흙, 그리고 바다 소금의 냄새가 뒤섞인 공간은 그가 평생을 살아온 차가운 유리와 강철의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다. 공방 안쪽에서 한 여자가 나무 조각을 다듬고 있었다.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지훈은 그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한서연.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예전의 밝고 명랑한 모습 대신 깊은 사연을 품은 듯한 성숙함과 고단함이 묻어났다. 그녀는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고 문 앞에 서 있는 지훈을 본 순간 그녀의 세상은 그대로 멈춰버렸다. 손에 들고 있던 조각칼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오랜만이네, 한서연. 지훈의 낮은 목소리가 공방의 정적을 깼다. 그의 목소리는 애써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지만 미세한 떨림까지 숨기지는 못했다. 서연은 창백해진 얼굴로 뒷걸음질 쳤다. 당신이 여길 어떻게... 그녀의 목소리는 충격과 공포로 잠겨 있었다. 지훈은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의 존재 자체가 그녀의 작은 세상을 위협하는 거대한 폭풍처럼 느껴졌다. 어제 아이를 봤어. 직설적인 그의 말에 서연의 어깨가 크게 움츠러들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으며 현실을 부정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여긴 당신이 올 곳이 아니에요. 돌아가 주세요. 지훈은 그녀의 거짓말을 꿰뚫어 보는 듯한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내 어릴 적 사진과 똑같더군. 그리고 그 아이의 눈, 널 닮았어. 그는 마치 법정에서 증거를 제시하는 검사처럼 냉정하게 사실을 나열했다. 나이는 4살쯤 되어 보이던데 공교롭게도 당신이 사라진 시점과 정확히 일치해.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서연의 가슴에 박혔다. 그녀가 지난 5년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비밀의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눈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왜 하필 지금 나타난 것인가? 왜 이 평화를 깨뜨리는가? 바로 그 순간 공방 뒤편에 연결된 작은 주택의 문이 열리며 은우가 달려 들어왔다. 엄마, 나비 만들었어. 아이는 제 손에 든 종이 나비를 자랑하려다. 엄마 앞에 서 있는 키 큰 낯선 남자를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시간은 다시 멈췄다. 지훈의 시선은 서연의 겁에 질린 얼굴에서 아이의 호기심 어린 얼굴로 옮겨갔다. 같은 공간에서 마주한 아이의 모습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였다. 그의 핏줄, 그의 아들이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움직여 은우를 자신의 등 뒤로 감쌌다. 그 방어적인 행동은 그 어떤 말보다 더 확실한 인정이었다. 나가요. 당장 여기서 나가. 서연이 절박하게 소리쳤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지훈은 차가운 분노와 깊은 상처가 뒤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다. 그가 원했던 것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진실을 알고 싶었을 뿐이다. 왜 말을 안 했어? 그의 목소리는 힘겹게 터져 나왔다. 그 질문에는 아이의 존재뿐만 아니라 자신을 떠난 이유, 5년간의 침묵에 대한 모든 원망과 고통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그를 지키기 위해 시작한 거짓말을 멈출 수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가장 잔인한 방법을 택했다.
당신과 상관없는 아이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당신을 떠난 순간부터 우리에겐 아무 관계도 없었어요. 그러니 제발 우리 삶에서 사라져줘요. 그 말은 지훈을 영원히 밀어내기 위한 마지막 발악이었다. 지훈은 그녀의 냉담한 말에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수많은 적들과 싸워왔지만 사랑했던 여자의 입에서 나온 이 가시 돋친 말만큼 그를 아프게 한 것은 없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존재가 그녀에게 고통이라면 지금은 물러나는 것이 맞았다. 지훈은 천천히 몸을 돌려 공방을 나섰다. 밖으로 나온 그는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동시에 머리는 차갑게 식어갔다. 그녀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그의 본능이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 속에 담긴 공포와 절박함은 단순한 거부의 감정이 아니었다. 그녀는 무언가를 혹은 누군가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 그녀가 자신과 아들을 밀어내는 진짜 이유일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는 결코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공방 안에 남은 서연은 지훈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자마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그녀는 은우를 품에 꼭 껴안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미안해, 은우야. 미안해. 5년 만에 마주한 그는 여전히 그녀의 심장을 뒤흔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다시 위험에 빠뜨릴 수 없었다. 그 남자의 그림자가 여전히 자신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다잡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은우와 그를 지켜내야만 한다. 설령 그것이 그에게 영원히 상처를 주는 일이라 할지라도. 차로 돌아온 지훈은 김비서에게 명령했다. 한서연과 한은우 두 사람에 대한 24시간 비밀 경호를 붙여 누구도 그들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해. 그의 목소리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김비서는 지훈의 굳은 표정을 보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5년 전 한서연 씨 주변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다시 조사해.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놓치지 말고. 특히 그녀의 가족, 친구, 직장 동료들까지 전부. 그는 이제 단순히 사라진 연인을 찾는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아이와 그 아이의 어머니를 위협하는 정체 모를 적과 맞서 싸워야 하는 아버지가 되어 있었다. 지훈은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제도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그녀가 숨기고 있는 진실의 무게만큼이나 그들을 위협하는 어둠 또한 거대할 것이 분명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 어둠의 실체를 밝혀내리라 다짐했다. 그리고 다시는 그녀와 아이를 놓치지 않으리라 맹세했다. 그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도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이제 전쟁은 시작되었다. 그는 5년 전 그녀와의 마지막 통화를 떠올렸다. 목소리가 좋지 않았던 그녀는 그저 피곤해서 그렇다고 둘러댔다. 그는 바쁘다는 핑계로 그 불안한 신호를 무시했다. 그리고 다음 날 그녀는 사라졌다. 만약 그때 자신이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까? 뒤늦은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하지만 이제 후회만 하고 있을 시간은 없었다. 그는 잃어버린 5년의 시간을 되찾아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녀가 왜 떠나야만 했는지 그 거대한 비밀의 문을 열어야만 했다. 지훈은 주먹을 강하게 쥐었다. 손바닥 안으로 파고드는 아픔이 오히려 그의 정신을 더욱 또렷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공방 이름, 바다의 기억. 그녀는 무엇을 기억하고 싶었던 걸까? 혹은 무엇을 잊지 않으려 했던 걸까?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었다. 하지만 그는 이제 그 모든 의문의 답을 찾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차는 서울로 향하는 선착장을 향해 속도를 높였다. 제도를 떠나지만 그의 마음과 생각은 모두 이곳에 남겨둔 채였다. 서울 율성그룹
본사 회장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강지훈은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발밑으로 펼쳐진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의 모든 신경은 섬에 남겨두고 온 두 사람에게 향해 있었다. 조사팀은 지난 며칠간 5년 전 한서연의 행적을 쫓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그녀의 과거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워버린 것처럼 깨끗했다. 그녀는 조용히 회사를 그만두었고 가족과는 이미 오래전에 연락이 끊긴 상태였으며 유일한 친구와의 연락도 그녀가 떠나기 직전 갑자기 중단되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한 단절이었다. 한편 율성의 영원한 경쟁 상대인 태아그룹의 최규석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한가로이 난을 치고 있었다. 그는 재계의 늙은 맹수라 불리는 인물로 탐욕스럽고 무자비하기로 유명했다. 그의 앞에 선 비서가 조심스럽게 보고를 올렸다. 회장님, 율성의 강지훈 회장이 최근 제도에 직접 다녀왔다고 합니다. 작은 리조트 인수 건이었는데 이례적으로 직접 움직였고 예정보다 하루 더 머물렀다는 보고입니다. 최 회장의 분놀림이 순간 멈칫했다. 그는 강지훈을 잘 알았다. 피도 눈물도 없는 젊은 늑대. 그런 그가 단지 작은 리조트 때문에 귀한 시간을 낭비했을 리가 없었다. 최 회장의 눈이 가늘어졌다. 강지훈이라 그 애송이가 쓸데없는 짓을 할 놈이 아닌데 그 섬에 대해 좀 더 알아봐. 특히 강지훈이 시간을 더 쓰면서까지 만난 사람이 누군지. 그의 목소리에는 불길한 호기심이 서려 있었다. 그 시각제도의 한서연은 지훈이 다녀간 이후의 불안감 속에서 애써 평온을 되찾으려 노력하고 있었다. 그녀는 은우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공포에 휩싸여 있었지만 아이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만 했다. 그날 오후 서연은 은우의 손을 잡고 분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두 사람은 길가에 핀 야생화에 대해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조용한 해안도로의 코너에서 대형 덤프트럭 한 대가 굉음을 내며 달려오더니 갑자기 방향을 틀며 두 사람을 향해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서연은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은우를 품에 안고 길 옆으로 몸을 굴렸다. 거의 동시에 트럭은 두 사람이 서 있던 바로 그 자리를 스쳐 지나가며 적재함에 실려있던 굵은 강철 파이프들을 길 위로 쏟아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파이프들이 아스팔트 위를 구르며 불꽃을 튀겼다. 트럭 운전사는 황급히 차에서 내려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브레이크가 갑자기 말을 듣지 않아서 모든 것이 순식간에 벌어진 사고처럼 보였다. 하지만 서연은 공포에 질린 채 떨고 있었다.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5년 전 자신을 올감했던 그 어둠이 다시 찾아왔다는 것을 알리는 명백한 경고였다. 서울의 율성그룹 이사회실. 강지훈은 태블릿으로 긴급 보고를 확인하는 순간 얼굴이 얼음처럼 굳어졌다. 제도에 파견된 경호팀장이 보내온 사고 현장 사진과 보고서. 트럭 회사 유령 회사, 운전사 당일, 현금 고용, 현재 잠적. 그의 온몸에서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회의실의 임원들은 갑자기 변한 그의 분위기에 숨을 죽였다. 지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회의는 여기까지. 그는 임원들을 뒤로 한 채 곧장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와 경호팀장과 화상통화를 연결했다. 두 사람은 무사한가? 네, 회장님. 사모님과 도련님은 다치신 곳 없이 안전하십니다. 하지만 사모님께서 많이 놀라신 것 같습니다. 지훈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적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자신이 서연과 은우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을 그들도 눈치챈 것이다. 그리고 아이를 이용해 자신에게 경고를 보내온 것이다. 이제야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서연이 그토록 자신을 밀어내고 두려움에 떨었던 이유. 그녀는 혼자서 이 거대한 위협과 5년 동안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과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지우는 가슴을 후벼 파는 듯한 죄책감과 함께 적들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을 느꼈다. 더 이상 그녀와 아이를 그 위험한 섬에 내버려 둘 수 없었다. 그는 결단을 내려야만 했다. 자신의 품이 가장 안전한 감옥이 될지라도 이제는 그들을 자신의 통제권 안으로 데려와야만 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플랜 B를 실행한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호했다. 오늘 밤 두 사람을 서울로 데려와 누구도 모르게 최상급 보안 요원들을 동원해서 단 하나의 실수도 없이 진행하도록. 그는 이제 방어만 하고 있을 생각이 없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그 어둠 속의 적들에게 똑똑히 알려줄 생각이었다. 전화를 끊은 지우는 다시 창가에 섰다. 이제 게임의 판도는 완전히 바뀌었다. 이것은 더 이상 사라진 과거의 진실을 찾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자신의 아들과 사랑하는 여자의 목숨이 걸린 전쟁이었다. 그는 5년 전 그녀를 지키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는 율성그룹의 모든 힘과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을 지켜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위협하는 자가 누구든 찾아내서 지옥의 밑바닥까지 끌어내릴 것이다. 서울의 야경 위로 이제 막 시작된 전쟁의 서막이 어둡게 드리워지고 있었다. 최규석 회장은 보고를 받았다. 제도에서 작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한 여자와 아이가 관련되었는데 강지훈이 즉시 비상경호 체계를 가동시킨 것 같습니다. 최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역시나 그 아이가 강지훈의 약점 1호군. 그는 난초에 물을 주며 나직이 읊조렸다. 너무 쉽게 미끼를 물었어. 이제부터 진짜 사냥을 시작해볼까. 그의 눈빛은 늙은 맹수처럼 교활하고 잔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강지훈과의 오랜 악연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끝장낼 생각이었다. 제도의 밤은 깊어지고 있었다. 서연은 잠든 은우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밤새 뒤척였다. 낮의 공포가 생생하게 떠올랐다. 지훈이 나타나자마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그녀는 다시 도망쳐야 하는지 고민했다. 하지만 세상 어디에도 그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은 없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바로 그때 창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깜짝 놀란 그녀 앞에 나타난 것은 지훈이 보낸 경호팀장이었다. 한서연 씨, 회장님의 명령입니다. 지금 저희와 함께 서울로 가셔야겠습니다. 그의 말은 정중했지만 거절을 허락하지 않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서연의 운명은 다시 한번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그날 밤 제도의 작은 공방은 짙은 어둠 속에서 조용한 작전의 중심지가 되었다. 한서연은 잠든 은우를 안고 지훈의 경호팀을 따라 나섰다. 모든 것은 신속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졌다. 그들은 작은 어선을 이용해 섬을 빠져나온 뒤 육지에서 대기하고 있던 방탄세단으로 옮겨 탔다. 서연은 창밖으로 멀어지는 섬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5년간 그녀와 아들을 지켜주었던 평화로운 도피처를 떠나 자신이 도망쳤던 바로 그 남자에게 의지해야 하는 이 상황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다. 차가 도착한 곳은 서울의 한복판에 위치한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된 최고급 펜트하우스였다. 그녀의 소박한 섬 생활과는 모든 것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거대하고 화려한 새장이었다. 다음 날부터 강지훈의 조용한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율성그룹 내에서도 자신의 손발과 같은 최측근들로 구성된 비밀 TF팀을 소집했다. 법무팀, 재무분석팀, 그리고 전직 국정원 출신들로 이루어진 보안팀까지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그의 집무실에 모였다. 지우는 그들에게 단 하나의 임무를 내렸다. 5년 전 한서연 씨 주변에서 벌어진 모든 일을 파헤쳐 먼지 한 톨까지 전부. 그리고 그는 조사의 시작점이 될 단서 하나를 던졌다. 그녀의 아버지 한진규 박사부터 시작해. 그 이름이 언급되는 순간 서연의 눈빛에 스쳤던 깊은 슬픔과 고통을 그는 놓치지 않았다. 조사팀은 유령의 흔적을 쫓듯 움직였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사실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한진규 박사는 촉망받는 반도체 신소재 연구원이었으며 5년 전 그가 속한 연구소는 태아그룹의 시장 독점을 위협할 만한 획기적인 기술 발표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발표 직전 연구소에서 원인 불명의 폭발 사고가 발생했고 모든 책임은 한 박사에게 돌아갔다. 그는 핵심 기술을 해외 경쟁사에 팔아넘기려 했다는 누명까지 썼다. 모든 증거들이 교묘하게 그를 가리키고 있었다. 결국 그는 학계와 업계에서 영구히 추방당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너무나 완벽하게 짜여진 비극이었다. 지훈의 팀은 자금의 흐름을 역추적했다. 한진규 박사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던 핵심 증인의 계좌에서 거액의 돈이 발견되었다. 그 돈은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거치며 세탁되었지만 마침내 그 근원지는 태아그룹 최규석 회장의 비자금 계좌 중 하나로 밝혀졌다. 동기는 명확했다. 최규석은 경쟁자의 싹을 자르기 위해 한 명의 유능한 과학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시점은 서연이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무렵이자 지훈에게 이별을 고하지 않고 사라졌던 시점과 정확히 일치했다.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을 향해 맞춰지고 있었다. 그날 밤 지훈은 조사 보고서를 들고 펜트하우스를 찾았다. 그는 말없이 서류들을 서연의 앞에 내려놓았다. 그녀의 아버지가 겪었던 일들이 건조한 활자로 기록되어 있었다. 서연은 서류를 보는 순간 온몸이 가늘게 떨려왔다. 그녀가 그토록 숨기려 했던 진실에 그가 이렇게나 가까이 다가왔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지우는 그녀의 반응을 지켜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말해줘, 당신이 왜 떠나야만 했는지.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그녀를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진실을 감당하겠다는 간절한 호소였다. 마침내 서연의 무너진 침묵 사이로 묻혀있던 진실이 흘러나왔다. 태하그룹 사람들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물에 잠긴 듯 희미했다. 그들은 조작된 증거들을 들고 그녀를 찾아왔다. 아버지의 기술 유출 혐의를 입증할 서류들, 그리고 그 배후에 강지훈, 당신이 있는 것처럼 꾸민 가짜 투자 계약서까지. 그들은 그녀에게 선택을 강요했다. 아버지와 사랑하는 남자가 함께 파멸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면 뱃속의 아이와 함께 조용히 사라지라고. 다시는 강지훈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그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아버지와 지훈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서연의 고백은 지훈의 심장을 거대한 망치로 내리치는 듯한 충격이었다. 그가 5년간 품어왔던 원망과 배신감이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고 그 자리에는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과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녀는 그를 버린 것이 아니었다. 그를 지킨 것이었다.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과 세상의 차가운 시선을 홀로 감당하고 아무도 모르게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이 모든 고통을 혼자 짊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그런 그녀를 오해하고 원망만 하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떨리는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쥐었다. 그 어떤 위로의 말도 이 거대한 희생 앞에서는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적의 얼굴은 최규석이었고 동기는 탐욕과 권력이었으며 5년 전의 범죄는 억울하게 묻혀 있었다.
지우는 조용히 잠든 은우의 방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서연을 보았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하고 냉철해졌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그녀의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그들이 잃어버린 5년의 시간을 되돌려받기 위한 정의의 심판이 되어야만 했다. 조용한 조사는 끝났다. 이제 방역을 계획할 시간이었다. 지우는 나직하지만 강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바로잡을게, 모든 걸. 그의 약속은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굳건한 맹세가 되어 울려 퍼졌다. 서울의 펜트하우스에서의 생활은 안전했지만 숨이 막혔다. 한서연에게 그곳은 세상에서 가장 호화로운 감옥이었다. 사방에는 보이지 않는 경호원들이 있었고 모든 창문은 외부의 위협을 막아주는 동시에 그녀를 가두는 벽처럼 느껴졌다. 아들 은우만이 새로운 환경에 신이 나 있었다. 평생 만져보지 못한 신기한 장난감과 커다란 텔레비전 앞에서 아이는 천진난만한 웃음을 터뜨렸다. 그 모습을 보는 서연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한편 강지우는 서툰 방식으로 아버지의 역할을 시작했다. 그는 바쁜 일과를 쪼개 아이와 시간을 보내려 애썼지만 그 방법은 늘 서툴렀다. 그는 수백억짜리 계약은 쉽게 체결했지만 아들과 눈을 맞추고 대화하는 법은 알지 못했다. 어느 날 밤 은우가 악몽을 꾸다 깨어나 울음을 터뜨렸다. 서연보다 먼저 아이의 방으로 달려간 것은 지훈이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는 아이의 작은 등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안절부절 못하다가 이내 조심스럽게 아이를 품에 안았다. 그리고는 어색하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나지막이 자장가를 불러주기 시작했다. 그가 기억하는 유일한 자장가. 어린 시절 어머니가 불러주셨던 노래였다. 신기하게도 아이는 그의 품에서 점차 안정을 되찾고 다시 잠이 들었다. 문가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서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잃어버린 5년의 시간이 두 사람의 모습 위로 아프게 겹쳐졌다. 그날 밤 잠든 은우를 확인하고 나온 두 사람은 거실에서 마주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이전처럼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지는 않았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지훈이었다. 미안해. 그의 진심 어린 사과였다. 널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아무것도 모른 채 너를 원망만 했던 지난 5년의 시간에 대해 미안해.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사과하지 말아요. 당신을 지키려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당신을 아프게 해서. 나도 미안해요. 그들은 서로를 비난하는 대신 서로의 상처를 보듬기 시작했다. 완벽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과거의 오해를 풀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대화가 깊어지면서 서연은 마침내 자신이 간직해온 마지막 비밀을 털어놓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그녀에게 작은 USB 메모리 하나를 남겼다는 사실을. 그 안에는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연구했던 신소재 기술의 원본 데이터와 함께 태아그룹이 사고를 조작하고 아버지를 함정에 빠뜨렸다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협박 전화 녹취 파일, 조작된 실험 데이터를 지시하는 내부 이메일 등. 아버지는 이미 모든 것을 예감하고 마지막 순간에 딸에게 복수의 칼날을 쥐어준 것이었다. 서연은 그 위험한 물건을 5년 동안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왔다. 이것이야말로 최규석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다. 다음 날 펜트하우스의 서재는 순식간에 율성그룹의 가장 비밀스러운 작전실로 변했다. 지훈과 그의 TF팀, 그리고 서연은 USB에 담긴 자료들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증거는 예상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치명적이었다. 이제 그들은 완벽한 방역 계획을 세워야만 했다. 지훈은 거대한 스크린 앞에 서서 그의 전략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계획은 두 갈래로 진행될 것이었다. 첫째, 경제적 타격,
율성의 막강한 자금력을 이용해 태아그룹의 주력 사업을 흔들고 해외 투자 자금을 끊어 최규석을 재정적으로 압박하는 것이다. 둘째, 결정적 한방. 경제적 공격으로 최규석을 혼란에 빠뜨린 사이 USB의 증거들을 세상에 공개하는 것이다. 하지만 단순한 언론 폭로가 아니었다. 지우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검찰 내부 라인과 재계의 비리를 전문적으로 파헤쳐온 탐사보도 전문 기자에게 동시에 자료를 넘길 계획이었다. 법적인 처벌과 여론의 심판을 동시에 가해 최규석이 빠져나갈 구멍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였다. 서연은 지훈의 치밀하고 대담한 계획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가 얼마나 무섭고 뛰어난 전략가인지 새삼 깨닫고 있었다. 계획은 완성되었다. 서재 안에는 무거운 긴장감과 함께 비장한 결의가 감돌았다. 이제 서연의 눈빛에서는 두려움 대신 단단한 의지가 엿보였다. 지우는 그런 그녀와 스크린에 띄워진 복잡한 작전 계획도를 번갈아 보았다.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지켜야 할 가족이 있었고 함께 싸울 동반자가 있었다. 그는 서연의 어깨에 조용히 손을 얹었다. 말은 없었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굳은 약속이 담긴 손길이었다. 그들은 이제 곧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올 것이다. 최규석의 탐욕스러운 제국을 무너뜨릴 정의의 폭풍을. 조용한 서재 안에서 운명을 건 전쟁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금융시장은 개장과 동시에 거대한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태아그룹의 주가가 아무런 예고 없이 수직으로 추락하기 시작했다. 익명의 해외 펀드를 앞선 율성그룹의 조직적인 투매 공격이었다. 시장은 순식간에 공황 상태에 빠졌고 태아그룹의 이름은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서 내려올 줄을 몰랐다. 이것은 강지훈이 쏘아올린 전쟁의 첫 신호탄이었다. 그의 방역은 조용하지만 자비가 없었다. 그는 최규석이 평생에 걸쳐 쌓아올린 탐욕의 성을 가장 약한 기둥부터 무너뜨리고 있었다. 최규석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주가 그래프를 보여주는 모니터를 보며 분노에 찬 고함을 질렀다. 강지훈, 이 건방진 애송이가 감히 내 뒤통수를 쳐? 그는 처음에는 이것이 단순한 기업 사냥꾼들의 공격이라 생각하고 자사주를 매입하며 방어에 나섰다. 하지만 악재는 연이어 터져 나왔다. 태아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던 해외 대규모 플랜트 사업 계약이 갑자기 파기되었고 그룹의 핵심 계열사는 정체불명의 세력으로부터 적대적 M&A 공격을 받기 시작했다. 최규석은 그제야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공격이 아니라 자신의 숨통을 끊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올감이라는 것을. 최규석이 금융시장의 불을 끄기 위해 정신없이 뛰어다니던 바로 그 시각, 지훈의 두 번째 공격이 시작되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탐사보도 전문 기자의 블로그를 통해 폭탄 선언과도 같은 기사가 터져 나왔다. 단독 태아그룹의 핵심 기술, 억울하게 희생된 연구원의 피눈물 위에 세워졌나. 충격 증거 자료 입수. 기사는 5년 전 한진규 박사가 어떻게 태아그룹에 의해 조작되고 매장되었는지를 상세히 다루고 있었다. 그리고 기사의 말미에는 최규석 회장의 목소리가 담긴 협박 녹취 파일이 공개되었다.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인터넷은 순식간에 들끓었다. 대중의 분노는 태아그룹을 향한 불매운동으로 번져나갔다. 동시에 지훈의 법무팀으로부터 동일한 증거 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은 즉시 특별수사팀을 꾸려 태아그룹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최규석은 사방에서 조여오는 압박에 숨을 쉴 수 없었다. 금융, 여론, 사법, 모든 것이 한꺼번에 그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 그는 평생을 쌓아온 정적의 인맥을 총동원해 사태를 막아보려 했지만 걷잡을 수 없이 번진 여론의 불길 앞에서 그의 힘은 무력했다.
견고해 보였던 그의 제국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광기와 패닉에 사로잡힌 최규석은 이성을 잃기 시작했다. 그는 임원회의에서 고성을 지르며 내부의 배신자를 색출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율성그룹이 배후라는 음모론을 언론에 흘리며 역공을 펼치려 했지만 한진규 박사의 사건을 뒷받침하는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그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다. 교활했던 늙은 맹수는 이제 도간에 든 쥐처럼 발악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의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고 편집증적인 의심이 그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있었다. 같은 시각 펜트하우스의 거실에서 강지훈과 한서연은 뉴스를 통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 무너져가는 최규석의 모습을 보는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5년간 억눌러왔던 아버지의 억울함과 슬픔이 터져나온 눈물이었다. 지훈은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지만 그 손길은 따뜻했다. 그는 냉혹한 승부사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한 여자의 아픔을 위로하는 남자였다. 그는 알고 있었다. 궁지에 몰린 짐승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을.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그날 밤 모든 불이 꺼진 회장실에 홀로 남은 최규석은 부서진 제국의 잔해를 보여주는 모니터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증오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똑똑히 알고 있었다. 강지훈, 내 놈이 감히 내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해? 그는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그렇다면 나도 내 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주겠다. 그의 눈이 복수심으로 번뜩였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어 어둠 속에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비해. 마지막 사냥이다. 금융시장을 덮쳤던 거대한 폭풍은 이제 한 아이를 향한 훨씬 더 직접적이고 잔인한 비수가 되어 날아올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강지훈은 최규석이 마지막 발악으로 은우를 노릴 것이라 확신했다. 그리고 그는 그 절박함을 역이용하기로 결심했다. 숨는 대신 그는 덫을 놓았다. 며칠 후 지훈은 의도적으로 경호 인력을 줄인 채 한서연과 은우를 서울 시내의 한적한 미술관으로 외출시켰다. 모든 것이 계산된 행동이었다. 서연은 두려움에 떨었지만 지훈은 그녀를 안심시켰다. 가장 어두운 곳은 등불 바로 밑이야. 그는 우리가 가장 방심할 만한 곳을 노릴 거고 난 그곳에서 그를 기다릴 거야. 그의 눈은 승리를 확신하는 사냥꾼의 눈이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는 이미 수십 명의 최정예 요원들과 경찰 특공대까지 배치되어 있었다. 최규석은 이 미끼를 덥석 물었다. 그의 정보원은 강지훈의 경우에 빈틈이 생겼다고 보고했고 이성을 잃은 그는 그것이 함정일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이것이 무너진 자신의 제국을 되찾고 강지훈에게 치욕을 안겨줄 마지막 기회라고 믿었다. 그는 자신이 고용한 해결사들에게 아이를 납치하라는 최종 명령을 내렸다. 그의 오만함이 스스로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었다. 미술관 안, 은우는 커다란 공룡 그림 앞에서 눈을 반짝이고 있었다. 서연은 아이의 손을 꼭 잡은 채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바로 그때 계획대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미술관 직원 복장을 한 괴한 2명이 갑자기 소화기를 터뜨려 사람들의 시선을 분산시켰다. 혼란이 발생한 틈을 타 다른 한 명이 재빠르게 은우에게 접근했다. 하지만 그의 손이 아이의 어깨에 닿으려는 찰나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관람객으로 위장하고 있던 지훈의 경호원들이 전광석화처럼 움직여 괴한들을 제압했다. 미술관의 모든 출입구는 순식간에 폐쇄되었고 약속된 신호에 따라 밖에서 대기하던 검찰 수사관들과 경찰 병력이 들이닥쳤다. 모든 것은 불과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일어났다.
최규석은 현장에서 조금 떨어진 차 안에서 이 모든 광경을 망원경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자신의 계획이 처참하게 실패했음을 깨달은 그는 다급하게 운전색에 소리쳤다. 당장 여기서 빠져나가. 하지만 그의 차가 출발하려던 순간 거대한 검은색 세단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의 강지훈이었다. 동시에 검찰 수사관들이 최규석의 차를 완벽하게 포위했다. 최규석 회장 아동 납치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의 선포와 함께 최규석은 차에서 끌려 나왔다. 궁지에 몰린 그는 지훈을 향해 악에 바친 고함을 질렀다. 내 놈이 파놓은 함정이었구나, 강지훈. 지훈은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당신 스스로 무덤을 팠지. 그 순간 수사관이 최규석의 눈앞에 녹음기를 들이댔다. 녹음기에서는 그가 방금 전 납치를 지시하던 자신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흘러나오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이다. 절망에 빠진 최규석은 마지막 발악으로 가장 잔인한 진실을 폭로했다. 강지훈, 저 여자가 왜 5년 전에 널 떠났는지 알아. 내 놈 목숨을 구하려고. 내가 내 놈이랑 내 애비까지 전부 감옥에 쳐넣겠다고 협박했거든. 저 여자가 모든 걸 포기하고 사라져준 덕에 네가 오늘까지 살아있는 거라고. 이 멍청한 놈아. 그의 증오에 찬 외침이 미술관 앞 광장에 울려 퍼졌다. 서연이 감당해야 했던 희생의 전모가 가장 추악한 악당의 입을 통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지훈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머리를 거대한 망치로 내리친 듯한 충격이었다. 그는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는 서연과 은우를 바라보았다. 창백하게 질린 얼굴의 서연이 그와 눈을 마주쳤다. 그녀의 눈빛 속에서 그는 지난 5년간 그녀가 홀로 견뎌냈을 공포와 외로움, 그리고 강인함을 보았다. 그녀를 향한 미안함과 존경, 그리고 사랑이 그의 심장을 가득 채웠다. 경찰들이 발악하는 최규석을 끌고 떠나자 광장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요란했던 사이렌 소리와 혼란이 거짓말처럼 잦아들었다. 지훈은 천천히 서연과 은우에게 다가갔다. 그는 더 이상 전쟁에서 승리한 냉혹한 CEO가 아니었다. 사랑하는 여자의 엄청난 희생 앞에 고개를 숙인 한 남자에 불과했다. 그는 두 사람을 자신의 품에 힘껏 끌어안았다. 서연의 머리에 얼굴을 묻은 채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것은 5년의 오해와 원망, 그리고 무지했던 자기 자신에 대한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린 참회였다. 물리적인 위험은 사라졌지만 그들의 상처를 치유할 시간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는 고요했다. 몇 주 후 세상은 새로운 질서를 찾아가고 있었다. 최규석 회장은 아동 납치 교사, 산업 스파이, 증거 조작 등 수많은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아 수십 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탐욕의 제국태아그룹은 오너의 부재와 드러난 비리로 인해 산산조각나 결국 시장의 논리에 따라 여러 기업에 분할 매각되는 운명을 맞았다. 이와 동시에 한진규 박사의 이름은 공식적으로 명예를 회복했다. 언론은 그의 억울한 죽음을 재조명했고 정부는 그에게 뒤늦은 과학기술 훈장을 추서했다. 정의는 더디게 왔지만 분명히 실현되었다. 강지훈과 한서연, 그리고 은우는 서울의 숨막히는 펜트하우스를 떠나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해변 마을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그곳은 서연이 살던 제도만큼 소박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한 햇살과 부드러운 흙냄새가 가득한 사람 사는 온기가 느껴지는 곳이었다. 지훈은 눈에 띄게 변했다. 율성그룹의 냉혹한 총수는 여전히 건재했지만 이제 그는 정시 퇴근을 하는 남자가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일 중독에 빠져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았다.
그에게는 이제 일보다 더 소중한 지켜야 할 가족이 생겼기 때문이었다. 어느 주말 오후 지훈은 거실 바닥에 앉아 은우와 함께 레고 블록으로 성을 만들고 있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었다. 그는 여전히 블록을 쌓는데 서툴렀지만 아들의 웃음소리를 듣기 위해 기꺼이 바보가 되어주었다. 부엌에서 과일을 준비하던 서연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5년 전 그녀가 꿈꾸었던 소박한 행복이 바로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상처가 너무 깊었기에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괜찮아지지는 않았다. 그들의 사이에는 여전히 잃어버린 5년이라는 시간의 강이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서두르지 않고 서로의 보폭에 맞춰 천천히 그 강을 건너고 있었다. 그날 저녁 잠든 은우를 확인하고 나온 두 사람은 테라스에 앉아 노을 지는 바다를 바라보았다. 지우는 서연의 손을 잡으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아직도 가끔 그날이 꿈에 나와. 미술관에서의 그 순간, 내가 조금만 늦었더라면 널 영원히 잃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을 설쳐.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죄책감이 배어 있었다. 서연은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괜찮아요. 이젠 다 끝났어요. 당신이 우리를 지켜줬잖아요. 아니, 널 지킨 건 내가 아니야. 지난 5년 동안, 아니, 그 이전부터 날 지켜준 건 바로 당신이었어. 그 빚을 내가 어떻게 다 갚을 수 있을까? 그의 고백에 서연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은우에게 좋은 아빠가 되어주는 것, 그리고 지금처럼 내 옆에 있어 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며칠 후 지우는 서연과 은우를 데리고 한적한 추모 공원을 찾았다. 그곳에는 그의 어머니가 잠들어 있었다. 그는 지금껏 단 한 번도 누구에게도 어머니의 자리를 보여준 적이 없었다. 그는 어머니의 묘비 앞에 서서 서연과 은우를 소개했다. 어머니, 제 아내 서연이에요. 그리고 제 아들 은우입니다. 그는 묘비의 차가운 표면을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다. 제가 너무 늦었죠. 하지만 이제는 정말 행복해질게요.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서연은 말없이 그의 곁을 지켰고 은우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묘비 앞에 작은 들꽃 한 송기를 놓았다. 얼음 같던 그의 세계에 따뜻한 가족이라는 온기가 스며드는 순간이었다. 그들의 새로운 일상에는 작은 기적들이 매일같이 피어났다. 은우는 아빠라는 단어를 입에 달고 살았고 지우는 그런 아들의 부름에 매번 서툴지만 진심 어린 미소로 답했다. 어느 날 은우는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 한 장을 지훈에게 내밀었다. 그림 속에는 세 사람이 손을 꼭 잡고 활짝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우리 가족이라고 적혀 있었다. 지훈은 그 그림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수천억짜리 계약서보다 그 어떤 명예로운 상장보다 더 값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림을 자신의 서재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다. 세 사람은 이제 완연한 가족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그들은 함께 저녁을 먹고 함께 웃고 때로는 과거의 상처가 떠올라 함께 아파하며 서로를 보듬었다. 어느 맑은 날 오후 그들은 처음 만났던 제도를 다시 찾았다. 서연의 작은 공방은 그대로 남아있었다. 지우는 공방 앞에 서서 감회가 새로운 듯 말했다. 바다의 기억이라 이제야 그 의미를 알 것 같아. 당신이 지키고 싶었던 건 아팠던 기억이 아니라 그 아픔 속에서도 우리가 사랑했다는 기억이었겠지.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은우의 손을 잡고 해변을 걸었다. 5년 전 지훈이 처음 은우를 발견했던 바로 그 해변이었다. 이제 은우는 아빠의 손을 잡고 제잘거리며 파도와 장난을 쳤다. 지훈은 아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서연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사랑과 감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허리를 숙여 은우를 번쩍 안아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서연의 허리를 감쌌다. 행복해? 그가 물었다. 서연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다. 응, 행복해. 그는 아들을 품에 안고 사랑하는 여자를 곁에 둔 채 부서지는 파도를 바라보았다. 그의 인생을 뒤덮었던 거대한 폭풍은 완전히 지나갔다. 그리고 그의 앞에는 그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따스하고 눈부신 아침이 펼쳐져 있었다.